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순환기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JTB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되고 또 그리고 생활 양식 자체가 서구화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망 통계를 보면은 약 4분의 1의 환자가 순환기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약 4분의 1의 환자는 지금 현재 모든 암 환자를 합치더라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환기 질환의 사망은 전체 한국인 사망 원인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아서 가장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순환기 질환이 약 5%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사망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순환기 질환의 지금 사망 유래 변화 추이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순환기 질환의 사망률은 그림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급속히 그리고 현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망 원인이 왜 그럴 것이냐, 우리 생활 습관 자체가 자동차 문화로 많이 변화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육류 소모가 아주 많아지고, 또 비만 환자가 많아지고, 그런 여타 원인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환기련 사망의 원인 질환을 보면은 통상은 가장 많은 게 중풍이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사망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질환 원인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이 동맥벽 내에 그림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고여 있는 겁니다.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혈관의 내경이 벽이 두꺼짐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결국 나중에 막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혈관 폐쇄가 일어난 위치에 따라서 뇌에 생긴 경우는 우리가 중풍으로 나타나고, 심장에 생긴 경우는 협심증이다거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적으로 나타나고, 다리에 생긴 경우는 말초 혈관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좁아져 있는 혈관이 왜 갑자기 막혀서 중풍이 오고 협심증이 오는 이런 사고가 생기냐, 이런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이유는 이 동맥경화 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에 일부 헌다든가 아니면 동맥경화 내에 출혈이 생긴다든가 해서 주위에 핏덩어리가 생기면서 이 핏덩어리가 혈관을 갑자기 막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기전이다. 그런 방법으로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맥경화가 생기는 그 기전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잘은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혈관 내피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손상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여러 손상 종류는 우리가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 아니면은 흡연, 아니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내분 그 호르몬에 의한 손상, 이 같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손상된 틈새 사이로 피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침착이 되는 것 아니냐, 현재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흔히 돌연사를 초래하고 있는 갑자기 우리가 그 사망할 수 있는 심근경색, 또 중풍, 이와 같은 위험한 질환의 조기 증상이 어떤 것이냐, 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지켜야 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심증의 증상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도 협심증 환자가 많아져서 주위에 환자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협심증은 가슴 중앙에 오는 압박감, 아니면 조이는 감, 아니면 가슴 중앙에서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가슴 중앙에 오는 압박감은 심해짐에 따라서 양측 어깨다거나 팔, 목으로 이 통증이 다소 번져가는, 방사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협심증은 통상적으로는 운동이다거나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이렇게 통상 이 얘기를 합니다. 심근경색증이 왔을 때는 이 협심증의 증상이 갑자기 그 심해진다든가 새로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보일 때 우리가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이런 이 내용이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만은, 이 불안정형 협심증은 통상적으로 과거에 전혀 통증이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통증이 새로 생긴다든가, 대개 우리가 학문적으로 2개월 이내에 생긴 경우는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심근경색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통증이 와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통증에서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중앙에 답답한 감, 아니면 조이는 감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또는 휴식 시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아주 심한 협심증, 아니면 마지막으로 과거에 쭉 안정된 협심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최근 2개월 이내에 갑자기 협심증의 빈도, 강도, 또 지속 시간이 증가되는 경우를 우리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불안정형 협심증은 바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해 가기 전에 나타나는 전구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견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내가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빨리 그 전문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협심증에서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은, 통상 협심증은 3분에서 약 5분, 길게는 10분까지, 아무리 길어도 15분 이상은 대개는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약 20분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런 통증이고, 협심증에 비해서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협심증 환자는 가슴이 조이는 이런 증상을 얘기하지만은, 심근경색이 되면은 환자는 가슴이 조이든 빠개지든 아프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가슴 중앙에만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장소로 통증이 방사돼 갑니다. 동반 증상으로는 가슴에 통증뿐만이 아니고 식은땀이 나온다든가 구역질이 나온다든가 숨이 가쁘다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이게 그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슴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오목가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젖가슴입니다. 통상적으로 협심증이든 심근경색증이든 통증은 오목가슴보다는 젖가슴에 더 많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오목가슴 쪽에 통증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젖가슴, 가슴 중앙 부위에 답답한 감, 조이는 감, 이런 통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그 협심증 환자는 우리가 그 혈관 경련성 협심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차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이다거나 활동할 때 이렇게 그 통증이 오는데요. 경련성 협심증은 이 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식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고 그리고 새벽에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 가시더라도 잘 진단이 안 되고 오진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 경련성 협심증은 동양에는 아주 많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구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심증의 특징 중에 운동이나 활동할 때, 노동할 때 나타난다. 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련성 협심증은 활동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느 때는 활동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휴식 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시기는 이른 아침이 가장 많습니다. 아침에 잠에 깨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나타난다.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한다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통증이 왔다. 그러나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 이런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경련성 협심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는 휴식 시에 쉴 때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심근경색증은 일단은 발생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약 50%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50%만이 생존해서 병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가 언제 날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병원에 빨리 도착하시게 되면은 요즘은 아주 그 좋은 치료법들이 있어요. 아까 동맥경화반이 일부 깨지면서 거기에 혈전이 생긴다. 핏덩어리가 생겨서 혈관을 막는다. 이런 방법, 이런 기전에 의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 제가 그리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치료제로 여러분들 과거에 그 고속도로에서 소변 받아서 녹십자에서 유로카이네이스라는 혈전 용해제를 만든다고 소변을 받는 것을 과거에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 특수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가. 그래서 이와 같은 혈전 용해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막혔던 혈관을 풍선이다거나 금속 그물망으로 넓혀주게 되면은 환자가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되면은 심근이 괴사가 급속도로 진행합니다. 제한 시간은 우리가 통상 6시간이라고 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6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심근이 상해 간다 이 얘기입니다. 6시간 이후가 됐을 때는 이미 상할 심근은 상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심근은 또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병원에 언제 사망하실지 모르니까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 또한 그렇게 오셔야만이 심근 허혈에 빠져 있는 심근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전 용해제든 풍선 수술이든 아니면은 그물망 시술이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생명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뇌졸중의 조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도 대부분 그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뇌출혈이든 아니면 뇌경색이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을 하고 또 그 위험인자도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뇌경색인 경우에는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좀 더 많다. 위험인자가 심장병이 하나 더 들어간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하고 동일합니다. 중풍의 조기 증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한쪽 편측에 팔이다거나 다리, 얼굴, 이쪽이 저리다거나
힘이 빠진다든가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중풍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편측의 시력 장애가 온다든가 갑자기 언어 장애, 말을 잘 못한다거나 잘 알아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원인 위상의 갑작스러운 두통, 또 어지러움, 또 원인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중풍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불안정형 협심처럼 중풍도 증상이 처음에는 없다가 좀 일시적으로 좀 나빠졌다가 또 좋아지다가 이런 과정이 있다가 중풍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회복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중풍이 안 나타나고 중풍이 발생하지 않고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증상이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중한 증상이고 이것이 정말로 중풍으로 진행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중풍이 나거나 심근경색과 같은 급사를 하거나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며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중풍 또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과 같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주의를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건강 강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 통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장수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통상 예를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가 통상 아파트를 지어서 살아보면은 가장 먼저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상하수도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될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녹물 나오고 하수도가 막혀서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 살고 보면은 이게 혈관이 찌꺼기가 자꾸 들이붙어서 이게 동맥경화가 오게 되고 결국 나이 먹게 되면은 심혈관 사고가 그래서 가장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즉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비결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첫째 금연해야 되고,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 이것은 가능한 우리가 비만, 고혈압 또 고지혈증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음식을 조금 먹어라. 아니면은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음식을 좀 줄이고 생선이나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어라. 염분 섭취를 줄여라. 이런 얘기 드릴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하루에 매일 어떤 운동이든 30분 이상 하는 게 좋고 최소한 일주일에 3, 4회 이상은 하는 게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또 이상적인 체중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라. 기타 사항으로는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는 피임약은 통상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매년 정기 검진을 한 것이 좋겠다. 음주를 자제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한 게 결국 장수 비결이 아니겠는가. 결국 사람 아파트에 비교한다 한다면 아파트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근경색과
중풍과 같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지침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보건공단에서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꼭 직장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더라도 피부양자 그 건강검진권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식을 보면은 직장 검진이다거나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겨우 가봐야 소변 검사하고 혈압점 재고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좀 재고 말아보니 이거 아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그 지금 관중석에 계신 지금 청중 여러분이다거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하라는 이유는 고혈압이 됐든 당뇨병이 됐든 고지혈증이 됐든 이와 같은 증상들은 그 이상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일단은 증상이 나오면 늦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차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만은 혈압 좀 측정하고 와서 당뇨병이 있나 없나, 또 콜레스테롤 높나 안 높나, 또 비만이 있나 없나, 그런 간단한 검진만을 우리가 하더라도 충분히 심혈관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와 같은 건강검진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혈압은 정상인 사람도 최소한 2년 간격으로, 콜레스테롤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정상인 경우는 통상 5년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라. 다만 정상 범주 내이더라도 좀 높은 사람이다거나 가족 내에 그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자주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생활 그 양식의 변화로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감소시켜라. 이것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장수하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동맥경화의 발생 기전에서 설명할 때 고혈압이다거나 당뇨병 아니면은 우리가 흡연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손상된 틈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혈관벽에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유발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 인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혈관에 손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서 고혈압이 약 36, 7% 정도, 이게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고혈압 환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고혈압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에서 아마 중풍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실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고혈압 퇴치 운동을 캠페인을 좀 벌이고 이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속도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현재로는 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꼭 약물 치료만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체중 조절이다거나 아니면은 그 저염식,
또 규칙적인 운동만 가지고도 10 내지 20 그 밀리미터 수은주 정도의 혈압 정도는 간단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 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를 우리가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요법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우선 칼륨 섭취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염분을 제한하고 칼륨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칼륨을 많이 잡수시면 혈압이 떨어진다.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칼륨이 어디가 많냐? 감자, 그 다음에 해조류,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체중도 떨어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칼슘 섭취를 좀 늘려라. 식이섬유를 늘리고 가능한 동물성 식품보다는 채식을 하는 게 고혈압 환자한테는 좋다. 불포화지방산, 이거는 그 어류다거나 아니면은 식물성 지방이 그 불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이런 게 좋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식이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우리가 심혈관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사항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인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견해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60년대, 70년대에는요, 총 콜레스테롤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기억으로 보면은요, 150 넘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요. 그런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180에서 200 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200 대부분 분들이 200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서구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낮추면 분명히 장수한다고 이 밝혀진 겁니다. 최근에 순환기 계통의 약물 중에 제가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3대 보약이 있다. 첫 번째 아스피린이고 두 번째 고혈압 약 중에 전환 현소 억제제고 세 번째가 이 콜레스테롤 떨치는 스타틴 제제다. 저는 자신 있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은 스태미나가 떨어지니 여타 암 발생이 높니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평소에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도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낮은 음식을 먹은 게 건강한 식습관이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반드시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음식에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음식에 낮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화지방은 일반적으로 지방은요, 일반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그 육류를 줄이라, 거기에 콜레스테롤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떠 있는 기름만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지방하고 다릅니다. 지방은 여러분들이 통상 국이다거나 찌개를 끓일 때 둥둥 뜬 물보다 값에서 뜬 그 지방을 말한 거고, 콜레스테롤은 거기 없습니다. 오늘 살코기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아무리 걷어내시더라도 콜레스테롤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화지방은 육류에 있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식물성이다거나 생선류에 있는 기름이라고요. 그래서 육류보다는 식물성 음식, 식물성 지방이다거나 생선 쪽을 우리가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식물성인데 포화지방이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땅콩이다거나 야자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통상적으로 육류에 많습니다. 육류에 많고 그 중에 계란 중에서 노른자에 굉장히 많아요. 노른자에. 그 다음에 내장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생선 중에서도 우리가 그 해산물 중에서 조개다거나 오징어, 뭐 갑각류 이게 콜레스테롤 높은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그것도 안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그 믿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육류를 줄이고 오징어가 됐든 게나 뭐 갑각류가 됐든 이런 것을 권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지금 그쪽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오징어나 뭐 게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일반 육류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종류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상 어쩔 수 없지 콜레스테롤 구조를 갖는 것을 측정을 하니까 그게 높은 것으로 나오지 실질적으로 몸에 나쁜 그런 콜레스테롤은 아니지 않냐는 그런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선은 지방이 있더라도 불포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더라도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포화지방을 섭취량을 줄이라는 겁니다. 오징어 갑각류에는 이런 것이 많더라 하니까 육고기 잡수신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육류를 드셔야 되겠다. 몸이 허해서 그런 경우는 닭고기를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살코기로만 드신 것이 현재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인자 조절 중에서 세 번째 이제 흡연 얘기입니다. 담배가 왜 건강에 나쁘냐? 뭐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많습니다. 폐암을 유발하고 폐 질환을 뭐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그러나 심장에는 그에 못지않는 최소한 암 유발만큼 건강을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자체가 속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나 기타 독 물질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또한 콜레스테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는 이런 이유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고 또 유발화시킨다고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한 혈액 응고를 아주 조장하는 그런 작용을 갖기 때문에 중풍, 심근경색, 또 말초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협심증이 악화됩니다. 협심증 환자가 담배 피우고 활동하면 담배 피우기 전보다 활동을 훨씬 못합니다. 또한 담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맥을 유발을 시켜서 급사할 수 있는 담배 피운 사람하고 안 피운 사람 급사의 확률은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담배 한 갑을 피우면은 심장이 사고가 날 확률은 2배가 된다. 이거는 담배 양하고 이렇게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흡연 외에 다른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거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 위험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곱하기로 갑니다. 곱하기로 간다고요. 그래서 다른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흡연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심혈관 사고 월등히 증가한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심혈관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근래에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약 10년, 7, 8년 정도에 우리가 아스피린에 관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이 있었을 겁니다. 현재 심혈관 우리가 질환의 예방과 치료 측면에서 아스피린은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사망률이 절반을 준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 협심증이 있는 사람, 심한 사람 이거 먹으면 사망률이 50% 준다. 생명이 2배로 연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이만큼 큰 효과를 갖는 약이 어디가 있냐고요. 간단히 하루에 20원도 좋고 50원도 좋고 그 하나를 약을 먹어서
자기 생명 수명을 2배를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약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순환 보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아스피린을 말씀드린 것은 아스피린이 가장 대표적인 약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아스피린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은 먹을 것이냐, 일반 과연 먹어야 될 것이냐, 막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중풍 환자는 반드시 아스피린, 뇌 경색이 왔던 분들은 반드시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 유사 물질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분명히 더 오래 살고 재발률이 줍니다. 마찬가지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협심증 환자, 모든 협심증 환자 다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약에 가서 그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스피린은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선 위장관 출혈이 있죠. 위출혈, 장출혈, 막 이런 문제들이 뭐 위궤양 출혈, 뭐 출혈성 위염 같은 출혈에 의한 사망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고 뭐 천식을 악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간, 신장 질환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심혈관 질환 환자는 반드시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 유사 물질을 먹습니다. 혈소판 억제제를요. 그러면은 그 외에 건강한 사람은 어쩔 것이냐? 일반 사람은 요 문제가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것은 권하지는 않고요. 심혈관 질병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 아까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험인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먹으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스피린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함부로 먹지 말고 반드시 득과 실을 검토해서 의사하고 담당 주치의하고 협의해서 득과 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사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스스로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 유사 물질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드신 것은 잘못하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순환계 질병 중에서 사망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중풍, 심근경색, 심장마비의 상당히 대부분의 원인이 동맥경화와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질병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게 결국은 사망을 막고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정상적인 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응급실로 옮겨라.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형 협심증, 즉 과거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가슴 아픈 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 너, 갑자기 어느 날 아프다 너. 이때가 사고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사고 위험이 한두 번 이렇게 왔어요. 괜찮아겠지.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왔을 때 이때 빨리 병원에 가라. 또 과거에 협심증이 있었던 사람은 조금 과거에는 어느 정도 활동해도 괜찮은데 2, 3층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층도 평지에서도 통증이 온다. 요거 직전에 심근경색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아주 전구 증상이다. 이때 빨리 병원에 가시라. 또 아까 중풍 환자는 어느 한쪽 팔다리가 수족이 저린다든가 힘이 갑자기 빠진다든가 말이 갑자기 어두워진다거나 말을 못 알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어지럽다든가 시력이 안 보인다든가 심한 원인 미상의 두통이 있다든가 이것이 바로 전구 증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증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 종합병원 아니면은 이에 상응하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조처를 취했을 때 우리는 사망을 줄일 수 있고 또
회복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그 몸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심혈관계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줄여라.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연 아니면은 운동 막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당뇨병을 조절한다거나 또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피임약을 먹고 있는 경우는 정기적인 그 진료를 받는다든가 등등의 이런 조처를 취함으로써 동맥경화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진행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장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